이 이야기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한 노부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이야기, 그들만의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산골 마을에 살짝 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녘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박정희 할머니는 등이 굽은 채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84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길은 부지런했죠. 멀리서 김만석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손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9세, 요 몇 년 사이 허리가 더 굽었지만 아직은 농사일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건강했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오이순 좀 보게. 박정희는 조심스레 일어나며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 늘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익숙해진 삶이었어요. 만석은 텃밭으로 다가와 쭈그려 앉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네. 민준이가 오면 오이 따서 먹여야겠다. 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주 이름을 말할 때면 늘 그렇게 웃음이 번졌어요. 벌써 만 나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손주는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었죠. 그 애가 언제 온대? 준호가 뭐래? 정희는 묻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더라. 바쁜가 보지. 두 사람은 말없이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대화가 필요 없는 53년 차 부부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와 처마 밑 평상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정희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그 며느리가 시골 오는 걸 싫어한다더만. 먼지 많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서울 살다 오면 여긴 너무 불편하대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랑 살아온 세상이 달라. 이해해야지. 그러나 만석의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허전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자주 왔었는지. 손주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뜸해지기 시작했죠. 전화라도 해볼까? 정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석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뭐 큰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정희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 아들 가족이 올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매번 올 것 같아 준비해두지만 결국 정희 부부가 먹게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속에는 손주 민준이를 위해 모아둔 세뱃돈 봉투가 있었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직접 주지 못하고 통장에 붙여준 돈이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지만 정희는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아침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죠. 정희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의 번호를 누르려다 이내 내려놓았어요. 바쁜데 방해할 순 없지. 만석은 마당에 나가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흩어졌어요. 그의 마음도 그렇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 지난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자고 바로 올라갔죠. 손주 민준이는 겨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사진 한 장 찍고는 엄마 품으로 도망갔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에 장에 가면 민준이 좋아하는 과자 좀 사두자. 혹시 모르잖아, 올지도. 방 안에서 정희의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요, 사두면 좋겠네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미한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민준이 키만큼 자란 옥수수가 바람에 흔들렸죠. 아들 가족이 오지 않는다 해도 내일도 모레도 정희와 만석의 일상은 계속될 터였습니다. 손주 사진 한 장에 의지한 채로요. 장마가 한창이던 7월의 어느 날 만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 준호의 전화에 만석은 급히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죠. 그래,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버지, 사업이 좀 안 풀려서요. 제가 시작한 가구점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준호의 말에 만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세 번째였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년에도 사업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방 안에서 설거지하던 정희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얼마나 필요하냐? 3천만 원만 있으면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돈이면 정희와 함께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액수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에 가서 송금해 줄게. 전화를 끊고 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희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가 또 돈 필요하대?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의 눈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어쩌지? 우리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는데. 만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해 쪽 밭을 팔아야겠어. 그래도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밭은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재산이었습니다. 정희와 만석이 30년 넘게 가꿔온 땅이었죠. 그 밭마저 팔면 우리는 뭘로 살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놈 사업이 잘 돼야지. 나이 들어 이제 밭일도 힘들어. 이 집이랑 텃밭만 있어도 충분해. 다음 날 만석은 비를 맞으며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부동산에서 황해 밭 매매 계약을 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에 앉아 송금을 기다리는 동안 만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3천만 원 송금 맞으시죠? 은행원의 확인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이제 사업 잘 될 거야.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어요. 송금이 완료되고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됐어? 다 됐어. 이제 준호 사업 잘 될 거야. 만석의 대답에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송금 후 준호에게서 감사 인사 전화 한 통이 왔을 뿐이었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만석과 정희는 손주 민준이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고 정희는 손주가 좋아하는 송편을 정성껏 빚었습니다. 안방은 깨끗이 청소하고 민준이 잠자리는 따뜻한 이불로 준비해 두었죠. 올해는 꼭 오겠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만석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추석인데 안 올 수 있겠어? 그러나 추석 전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알아챘습니다. 말없이 송편을 덮어두는 정희의 손이 떨렸죠.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와라.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물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희의 생신날에도 만석의 칠순 잔치에도 준호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죠. 만석과 정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 우리 때랑은 세상이 다르잖아. 그러나 두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밭을 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준호의 사업이 나아졌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고 계절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외로움은 깊어만 갔죠. 어느 날 밤 정희는 만석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1년도 넘었어요. 얼마나 자랐을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알 길이 없었죠.
단 하루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정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초조했어요. 만석은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냥 한번 전화해봐. 뭐 어때? 정희는 머뭇거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했다가 며느리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 끊은 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었죠. 안 받으면 어쩌지? 받든 안 받든 해보는 거지. 우리가 손주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만석의 말에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긴 신호음이 이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엄마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사무적인 느낌마저 들었죠.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내려올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준호가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수진과 상의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죠. 이번 주말에요? 좀 갑작스럽네요. 수진이가. 말끝을 흐리는 준호에게 정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 만석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줬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온 게 작년 설날이야. 그때도 하루 자고 올라갔잖아. 할아버지 생신에도 안 오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가보죠. 토요일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끄는 정희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석도 기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온다면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여보, 내일 읍내 가서 민준이 좋아하는 과자 좀 사와요. 정희는 신이 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았어요. 토요일 오후 준호 가족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정희와 만석은 대문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것은 67살로 보이는 민준이었습니다. 정희는 반가움에 달려가 손주를 품에 안았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알아보겠니? 민준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품에서 금세 빠져나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수지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수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니? 준호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죠. 사업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만석은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 모습에 만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시골집은 답답하네요. 창문 좀 열까요? 정희는 서둘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송편 만들었어. 먹을래?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송편을 접시에 담아왔어요. 민준이는 엄마를 힐끔 쳐다봤죠.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민준이는 송편을 한 개 집어들었습니다. 맛있다. 짧게 말한 민준의 한마디에 정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만석도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집안에 퍼지는 듯했죠. 하지만 수지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짐을 풀면서도 먼지를 터는 신용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희는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학교 생활은 어때? 선생님이 착하시니? 수진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예뻐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똑똑하구나. 정희는 기뻐하며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짧은 대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부엌을 채웠어요. 만석은 준호와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밭을 팔아보낸 돈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신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만 전했죠. 아버지, 내일은 일찍 올라가야 해요.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호의 말에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겨우 하루만 있다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바쁜 사람들인데. 저녁 식사 자리,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시골 반찬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수지는 조금씩만 맛보았어요. 어머니,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맛있다는 소리만 듣던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준호도 별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가족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정희와 만석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석은 손주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우리 논에 가보자. 마당을 지나 들판으로 향하는 길, 만석은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손의 따스함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이었어요. 민준이는 궁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할아버지, 여기 사는 거 좋아요? 만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아빠도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았어. 저기 보이는 저 큰 나무 있지? 내 아빠가 매일 올라갔던 나무란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논두렁을 걸어가는 모습을 정희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에서 오묘한 그림처럼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수진과 준호가 막 일어나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민준이를 살폈어요. 엄마, 민준이 어디 갔다 와? 옷에 흙 묻었잖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좀 더러워져야 제맛이지. 내가 깨끗이 빨아줄게. 수진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깨끗해야 해요. 알레르기도 있고. 민준아, 가서 손 씻고 와. 민준이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정희는 수진에게 물었죠. 수진아,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수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사실 요새 소화가 잘 안 돼서.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의 말투에 숨겨진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금방 올라갈 거니까.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준호를 바라봤어요. 뭐, 벌써 올라간다고? 오늘 민준이랑 낚시도 가려고 했는데. 준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시골에서 자면 잠을 못 자요. 먼지도 많고. 민준이도 내일 학원 가야 하고.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도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아침을 먹은 후 정희는 민준이에게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여주었어요. 민준이는 처음 보는 식물들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상추고 저건 고추야.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이렇게 자란단다. 민준이가 신기한 듯 채소들을 만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와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손 더러워지잖아. 들어가서 씻자. 정희는 말리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석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와 직접 담근 김치, 시장에서 사온 생선까지. 하지만 수진은 식사 내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 화장실이 좀 불편해요.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정희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시골이라 시설이 좀 그렇지. 준호 아버지랑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요. 민준이도 여기 오면 항상 화장실 가기 싫어해요.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만석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시골집이 불편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진은 놀란 듯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재빨리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평소 살던 환경이랑 달라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만석은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내 편만 드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밑으로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참자는 뜻이었죠. 식사 후 민준이는 마당에서 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정희는 기뻐하며 민준이에게 작은 모종삽을 건넸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꽃 심을래? 민준이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민준아, 옷 더러워진다. 들어와서 놀자. 민준이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은 오후 내내 집안을 둘러보며 불평했습니다. 방 안의 습기, 창문에서 들어오는 먼지, 낡은 가구들.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제대로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만 머물다 가는 아들 가족이 너무 서운했어요. 만석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래, 가봐라. 길 조심하고. 수지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짐을 서둘러 차에 싣고 민준이를 재촉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아,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민준이도 아쉬운 듯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희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다음에는 좀 더 오래 있다 가지 않을래? 수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미소였습니다. 네. 시간 되면요.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와 만석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고. 그러나 정희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수진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정희와 만석의 집에는 깊은 침묵만 남았어요. 정희는 식탁을 치우며 손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죠.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들어와 아내를 바라봤어요. 전화해서 뭐하게? 저 애들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정희는 그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잘 도착했나 해서. 네, 이제 막 도착했어요. 뭐 다른 일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아, 다음에는 좀 더 오래 있다가.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더 지내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민준이가 그런 시골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먼지도 많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민준이 교육에도 안 좋고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만석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보고 전화기를 가져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시골이 싫은지 알아. 그래도 우리가 너희 가족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아버님, 가족이라고 해서 꼭 자주 만나야 한다는 법 있나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만 보는 가족도 많아요. 우리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나요?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뭐라고? 너희 사업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밥까지 팔아서 돈 보냈는데.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보내준 그 돈으로 뭐 했니? 사업은 잘 풀렸어?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돈으로는 사업을 완전히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가구점은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수진이 친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희와 만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보냈는데 그 돈이 물거품이 되었다니. 정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썼니?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 돈 얘기를 왜 자꾸 해요? 우리가 갚으라고 하셨나요? 원래 부모는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수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왜 사사건건 내려오라 그래요? 불편하고 돈도 없는 거지잖아요.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정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수진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너희 가족인데. 수진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그 순간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석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레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만석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 왜 왔니? 만석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제 전화통화가 안 좋게 끝나서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정희는 손주를 안아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말이 좀 과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정희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준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니? 준호가 머뭇거렸어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으로 사업빚도 갚고 민준이 학원비도 내고 살림도 꾸렸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정희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고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고 묻니?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왜 사사건건 내려오라 그래요? 불편하고 돈도 없는 거지잖아요.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충격에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준호의 손이 정희의 뺨을 때렸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망할 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어미를 치냐. 만석이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 안은 아비규환이 됐어요.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죠.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방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손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럴 수는 없었죠.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뺨을 감싸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손이 자신의 얼굴을 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만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만석의 목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듯 뒷걸음질 쳤어요. 수지는 민준이를 끌어안은 채 문 쪽으로 물러났죠. 아버지, 저도 모르게. 준호의 말을 만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어미를 치는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만석의 얼굴은 울분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 농사일로 굳은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정희는 겨우 일어나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어요. 그 모습에 만석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감추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죠. 정희야, 이놈이 내 뺨을 쳤어. 내 살을 떼어 키운 자식이 널 쳤다고.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9년을 살면서 만석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정희는 처음 봤습니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화가 나서.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의 모성애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준호야, 너는 이제 다 컸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우리도 이제 우리 갈 길을 가마. 정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자,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수진의 말에 준호가 정신을 차린 듯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정희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지금 손주를 안아준다면 다시는 보내지 못할 것 같았죠. 만석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호와 수진 그리고 민준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만석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 너희가 다 가져갔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 다시는 오지 마라. 준호 가족이 탄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만 휘날리는 빈 마당에 만석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죠. 정희는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정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53년을 함께한 부부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정희의 흐느낌에 만석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희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만석은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우리끼리 살자. 이제 자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이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이네요. 그래. 민준이는 죄가 없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는 오이와 고추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민준이와 함께 물을 주었던 그 텃밭이었죠. 해가 저물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비된 음식이 너무 많았지만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만석은 식사 후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정희야, 내일부터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자. 만석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민준이가 자려고 했던 방을 정리하며 손주의 잠옷을 접었어요. 그 작은 옷에서 민준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옷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어요. 만석은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은 떠나고 그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진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와 정희 둘만의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두 노인의 집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을 향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상처는 깊었지만 만석과 정희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53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있었죠. 이튿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정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어제의 충격으로 지친 아내를 보며 만석은 가만히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이며 만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넘게 모은 재산, 그중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줬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집과 조그마한 논 2마지기, 그리고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저축금이 전부였죠.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정희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저도요. 오랜만에 깊게 잤네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남은 재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어.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자식에게 줄 것도 없고. 만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읍내에 변호사 한 명 있잖아. 오늘 가서 상담해 볼까? 정희는 동의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작은 군청 근처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일해온 믿을 만한 변호사였죠. 아이고, 만석 어르신, 정희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는 반갑게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만석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재산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유언장 작성하려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석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집과 논,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떻게?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상관없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우리 재산 대부분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남은 생애 동안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노인들 돕는 데 써요.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의견을 모은 듯 했어요. 다만 손주 민준이 몫으로 조금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준이가 성인이 된 후에 받게 할까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이가 20살 되면 받을 수 있게요. 그때쯤이면 자기 판단도 할 수 있을 테니.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고 두 노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명하시고 증인 2명도 필요해요. 만석과 정희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증인으로 서명해 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자 두 노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끝났어요. 두 분 마음 편히 사세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 걱정 덜었네요. 사무실을 나와 두 사람은 읍내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잘한 결정인가요? 정희의 질문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좋은 곳에 쓰이는 게 맞지. 민준이 목도 따로 떼어놨으니 마음이 편하네. 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우리 손주만이라도 잘 살게 해주자.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꼭 좋은 어른으로 자랄 거야. 우리 피가 흐르니까. 찻집 창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죠.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이 마을로 시집와 처음 만석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만석의 따뜻한 마음에 의지하며 어려운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생각났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달래던 날들,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격,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자랑스러움.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없을까? 정희는 자문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실수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석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후회되는 거 있어요? 만석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우리 삶을 생각할 때예요. 만석의 눈에 미소가 어렸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텃밭에는 가지와 고추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을 주며 식물들을 돌봤습니다. 여보, 내일은 남은 논 정리하러 가볼까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가서 처리하자. 그동안 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팔면 되겠지.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만석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오늘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앨범을 상자에 넣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겠네요. 만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유난히 별이 많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삶,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을 앞 논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만석과 정희의 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노인복지재단으로의 기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두 사람은 더욱 소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넓었던 논은 다른 농부에게 넘어갔고 텃밭만 남겨두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정희는 마당에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어요. 그러게. 봄이 완전히 왔어. 올해는 상추랑 고추를 많이 심어볼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들과의 단절이 가져온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기부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대. 만석의 말에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비록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 정희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주 민준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자라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을 상상하며 정성껏 글을 썼죠. 우리 민준아, 할미와 할아비는 항상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 내가 커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미 할아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쓰며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아이. 하지만 정희는 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죠.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20살이 되면 할미 할아비가 남긴 작은 선물이 있을 거야. 그건 내가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 만석이 방에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편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네. 민준이가 나중에 꼭 읽게 될 거야.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에게 맡겨두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유산과 함께 전달하기로 한 거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마을 앞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정든 마을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희의 말에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여보, 후회는 없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3년 함께한 부부,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조차 이제는 그들 삶의 한 부분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와 만석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기부한 재산으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개소식이 있었어요. 많은 마을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니 기쁘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정희와 만석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아들은 잃었지만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죠. 김할머니, 이 프로그램 덕분에 손주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그 아픔조차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과 정희는 잠시 예전에 팔았던 논밭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농사를 짓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여기서 3,